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호 PD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호입니다. 네, 갈 길이 멉니다. 네, 바로 고고. 예, 오늘도 분량이 아주 많더라고요. 네. 네. 편집하다가 아주 보면 아주 그냥 힘듭니다. 네. 근데 편집할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하죠.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인사도 안 하고 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네, 우리 이영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준희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겠습니다. 어떤 말이요? 제가 이제 지난 5회 거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해온 것 중에 제 개인적으로 역대 방송 중에 한 탑3에 들어갈 정도로 저는 아주 좋았던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디서 볼 수 없는 되게 자랑할 만한 내용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고품격의 방송이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좀 그래요. 좀 원푼 느낌?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볼 때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아마 오늘 하는 것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 하는 것도 많이 알려진 얘기도 있지만 정말 여기서 처음 제대로 밝혀보는 이야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광복 80주년 특집. 네, 역발상 대기획. 해방 분단 통일의 노래.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 6번째 시간. 분단의 노래 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에는 같은 이제 분단으로 고생한 노래인데 실예로 대중가요, 유행가들을 주로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늘은 같은 비슷한 류의 고생한 노래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대중가요로는 분류하지 않는 곡들, 비대중가요 중에서 그렇게 또 고생한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뭐 가곡도 있고 동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면 딱 비대중가요인데 분단 때문에 고생한 노래 하면 김세호 PD 뭐 떠오르는 노래가 딱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안 떠오르거든요. 한 예컨대 김순남 산유와 조승희 씨가 음반을 내서 널리 퍼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한 1, 2년 전에 다른 분이 부른 것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까지 유명하고 좋은 노래라고 하지만 우리는 몰랐던 노래죠. 그거는 작곡자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약간 각도는 다르긴 한데요. 유명한 노래를 또 실예를 들자면은 그리운 금강산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의 그렇죠, 주제가. 이제 그것도 사실 가사가 중간에 몇 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고생을 피나게 한 거는 남북 교류가 활발했을 때 이북 노래방 가라오케 기기에서 그 노래를 못 틀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그쪽 가라오케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남한 관광객들이 이제 배 타고 막 가고 할 때 여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북에서 당연히 못 틀죠. 이런 것들은 좀 빼야겠다. 아니 왜냐면 거기 빼앗긴 지 몇몇 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남북문화교류 85년에 갈 때 그리운 금강산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평가하느라고 이제 연구하느라고 그 음반을 그 동영상처럼 보면서 미쳤나 이 사람들이. 이건 뭐 지금 한번 해보자는 그러니까 이 미쳤나 어떻게 이런 곡을 가지고 가 이렇게 냉전적인 곡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건 빼야 마땅한 곡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거야. 빼앗긴 그냥 스르륵 지나가는데 그게 그 금강산을 되찾고 싶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목부터 이제 그리운 금강산. 근데 그래도 가보고 싶다 하고 되찾고 싶다는 좀 다르죠. 그립기만 한 건 괜찮아요. 그럼요. 그런데 빼앗긴지 아니 뭐야. 자, 그러면 어떤 곡들이 있는지 첫 번째 노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곡 중에 하나가 엄마야 누나야였잖아요. 그 노래 작곡한 분 김광수. 그러니까 표절. 안성현 작곡. 안성현 작곡. 원래 노래가 48년에 있었다. 비슷한 노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였죠. 바로 그 안성현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부용산. 부용산. 나름 유명한 곡이죠. 우리가 아는 그 민중가요처럼. 그 부용산이에요. 이게 이제 안성현 작곡으로 1948년 안성현 작곡집에 수록이 됐던 곡이거든요. 근데 뭐 엄마야 누나도 그렇지만은 원래 뭐 사상적인 뭐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안성현이 북한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금지곡 아닌 금지곡 지정된 적도 없죠 사실은. 못 부른 노래죠 그냥.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안성현도 안성현이지만은 뭐 알려지기를 이제 지리산 빨치산이 뭐 애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많아가지고 부용산 이 노래 딱 제목만 들으면 일단 여순 사건 먼저 딱 연상이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가사에 명시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리산 빨치산들이 불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빨치산 노래여서 많이 못 불렀다고 하고 이게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는 목포 출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혹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노래를 또 누군가 기억하고 해서 구전돼서 내려왔는데 주로 누가 좋아하냐면 문인들.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노래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노래 작사자는 박기동이라는 시인인데요. 네. 이 박기동하고 안성현, 그러니까 박기동 작사 작시 안성현 작곡 이렇게 되는 건데 해방 직후에 항도여중 목포 항도여중에 국어교사와 음악교사로 같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초에 이 부용산이란 가사를 박기동이 요절한 여동생을 위해서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항도여중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김정이라는 정말 애제자가 있었는데 그 애제자가 또 요절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작곡을 해서 추모곡으로 이제 안성현 작곡으로 같이 음악 선생님이었으니까 작곡을 해줘서 그때 추모곡으로 쓰게 됩니다. 48년 4월 11일에 목포 평화극장에서 열린 학예회 때 5학년 학생 다시 중학교 5학년이죠. 네. 중학교 5학년 학생 백음순의 노래로 처음 무대에서 발표됐다고 그 안성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의 자료집에는 수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남아있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라는 거는 뭐 우리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각인이 많이 됐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목포 여중에서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들 뭐 이런 분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또 몇 분은 이제 자료들을 쥐고 있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해 이제 발간된 지금 말씀하셨던 안성현의 작곡집에 수록이 되어 있었고요. 사실 작곡집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죠. 거의 구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음원을 보고 있으면 안치환 버전, 윤선혜 버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곡에 작곡한 악보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르게 불렀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걸 누구한테 배워온 거냐면 문승현한테 배웠고요. 문승현은 이해주 선생한테 배웠고요. 네. 이해주는 김지아한테 배웠어요. 진짜 구전이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건 술자리에서 배우지 않아요. 거의 그런 거죠. 술자리에서 이제 거의 그런 기억하고. 그렇죠. 거의 그런 거죠. 근데 김지아가 목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지아 버전이 이해주로 왔다가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면 몰라도 이제 중간에 한두 명씩 이렇게 약간 그 음치가 끼거나 그러면 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또 뭐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이 노래를 이제 문승현 형이 배워왔던 때를 기억하거든요. 이제 애주 누님한테 가서 배워왔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약간 엉성하니까 뭐 자기식으로 약간 또 손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안치환과 윤선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치환과 윤선혜 버전은 그래서 원곡하고 많이 달라진 거고요. 지금 비교적 원곡하고 거의 비슷하게 부르고 있는 것은 한영애 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영애 씨 노래로 준비를 한 거고요. 한영애 2003년 음반에는 이거는 작곡된 악보를 놓고 그거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원곡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한영애 씨 버전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이 음반 아주 좋아요. 진짜 괜찮은 음반입니다. 2003년 앨범 비하인드 타임. 예. 네. 옛날 노래만 모아서. 여기서 그 옛날 트로트도 많이 부르고 선창. 그 앨범에 부용산이 있었군요. 네, 부용산이 있어요. 어차피 옛날 노래니까. 네. 어쨌든 안성현은 월북했고요. 작곡자는 월북했고 게다가 지리산의 빨치산들이 불렀다니까 그럼 남쪽에 남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박기동이잖아요. 근데 박기동은 또 하필이면 순천사범 재직하고 있을 때 남조선 교육자협회 성명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계속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색, 연행, 구금 뭐 난리도 아니고 하여튼 이 사람은 시집 한 권을 내는 게 소원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한 번도 못 냈어요. 시집 출간이 계속 가로막혔고 심지어 갖고 있던 노트도 다 뺏겼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76세 나이에 호주로 이민을 해요. 아이고.
정말 몇 년도에 76세면 몇 년도에 굉장히 이후예요. 네.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정말 평생 소원이 시집 한 권 내는 거였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더라. 난 도대체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호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부용산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뭐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굴을 한 사람들 중에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포 출신 배우 김성옥. 네. 그 손숙 선생의 남편이셨던 분이고 드라마 거북이 할 때 제가 왜 그 장타령 나왔던 그 노래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 TV 드라마의 주인공이셨던 연극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옥 같은 분들이 열심히 그 부용산을 파고 다니고 기념사업회 만들고 막 이런 걸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호주까지 가서 박기동 선생을 만나가지고 2절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2절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롭게 2절을 썼어요. 그때가 83세예요. 그리고 소프라노 송광선이 2000년에 목포 부용산 음악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김성옥 이런 분들이 만든 거죠. 그 음악제에서 소프라노 송광선이 1절과 2절을 다 부르게 돼요. 그래서 1절하고 2절 사이에 굉장히 큰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도 정말 애절한데 부용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막 거의 이렇게 애절하고 있는데 2절은 더해요. 그 정말 수십 년 지난 이후에 그걸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로부터 3년 후에 2003년에 영국 귀국하셨고요. 2004년에 그 다음 해에 8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노래 기억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2009년에는 서울 운현동 뒷골목 낭만이라는 술집에서 모여서 부용산 잘 부르기 대회 이런 거 열었대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문인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부용산 부르기 대회를 막 한 거예요. 부용산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누가 제일 잘 부르나. 지금은 술 마시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집에서 하는 거예요. 꽃노래도 3번이면 지겹다 그러는데 계속 부용산만 부르면. 근데 지금 가면은 목포에 가면은 기념하는 뭔가 되게 많아요. 시비도 있고 노래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교 부용산에 시비가 있고요. 항도여 중에 노래비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뭐 계속 음악회가 목포나 남평 이런 데서 음악회가 열리고 그럽니다. 네. 아 목포는 노래가 많네요. 목포의 눈물도 있고 이 부용산도 있고. 최근에 그래서 원고도 하나 썼습니다. 네. 돈 많이 준다고 하길래. 예. 어떤 주제로 쓰셨습니까? 목포의 노래. 목포. 자, 그럼 여기서 부용산. 네, 한영애 씨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부용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르 솔밭 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산맥 백합일씩 그 향기롭던 너의 꿈은 감대웠고 돌아서지 못한 채 나 외로이 왜 서 있으니 저 멀리에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이번 노래는 사실 좀 뭐랄까요, 세상이 좋아진 뭐 증표라고나 할까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 하면은 방송 나가는 순간 바로 다 잡혀갑니다. 이 공간에 있는 5명 다 잡혀갑니다. 네, 예전이라 하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80년대는 당연하고 90년대는 괜찮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노래일 수 있어요. 윤석열 파면됐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까딱했으면 네. 못할 뻔했습니다. 뭐 네. 체포 명단에 오를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어떤 곡 대상? 인민항쟁가. 네. 그 문제적인 노래를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아는 분들은 대충 알 텐데요. 네. 정말 빨간 중에서도 가장 빨간 노래라고. 아니 근데 그래도 이거를 종북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작사 작곡자 두 사람이 다 월북은 다 숙청당했기 때문에. 예. 사실 북한에서도 매우 싫어하는 안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남북에서 다 사라진 노래입니다. 임화 작사, 김순남 작곡. 네. 네. 그러니까 우리라도 좀 이렇게 다시 해야 지하에서 이분들이 눈이나마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노래는 비대중가요 중에서도 어떤 걸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뭐 투쟁가? 그렇죠. 혁명가요. 혁명가요.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어쨌든 상업적인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중가요로 분류할 수는 없고요. 음반도 나오지 않았고.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곡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좀 뒤져봤는데 네. 창작 시점이 약간 좀 명확하진 않아요. 일단 알려져 있기로 이른바 대구 사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대구 항쟁, 뭐 대구 폭동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희는 10월 항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년 10월, 뭐 11월까지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창작 시점이 그러면은 46년 연말이냐, 뭐 47년 초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47년 초로 봅니다. 아, 근거가 왜냐하면 46년 연말이면 송년회 일정이 많습니다. 창작하기에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해요. 시집에서 만들 수도 있죠. 예. 정초쯤 돼야 좀 송년회 마무리하고 나서. 예. 죄송합니다. 네. 이 격동기였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모르죠 그거는. 하여간 이 노래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그 신현준 선생님하고 논문을 같이 하나 쓰다 보니까 이 노래가 잠깐 나왔어요. 그 글귀 가운데. 근데 이거 그 문장은 제가 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인민항쟁가와 우러라 은방울을 비교를 잠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입장에서는 우러라 은방울이 한낱 유행가였을 수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인민항쟁가가 유행가고 우러라 은방울은 나름의 고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뭐 대충 그런 문장이 있는데 신현준의 오바 딱 그런 대목에서 신현준의 오바 느낌이 확 있어요. 어쨌든 이 노래를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쓰면서 다시 한번 왜 이 공동 저자는 약간 이런 무리수를 던지는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들었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불렸던 그러니까 대중가요처럼 그러니까 그게 무리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화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지만 김순남 작곡으로 해방가요로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가 이제 해방의 노래라는 노래잖아요. 그거보다 더 널리 불린
노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전쟁 중에 그 북치하에서 공산 치하에서 계속 불렸던 거의 애국가처럼 불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습 대상 1호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전라북도에서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고 외할아버지도 교사였는데 외할아버지는 도망갔고 여자니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남아도 되니까 남는 거죠. 근데 이제 내려오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억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탈린하고 김일성 얼굴을 수놓았던 기억.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수놓는 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정말 지겹게 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노래들 중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장백산 있었고. 줄기줄기. 그렇죠. 그리고 이 노래를 기억해요. 인민항쟁. 원수와 더불어. 이거 끝까지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랬더니 너 이 노래 어떻게 아냐? 엄마가. 너 이거 어떻게 아니? 아주 정확하게 이 전체 1절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서 이건 거의 애국가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전쟁 이전에도 많이 불렸다는 거죠, 이 곡이? 예. 그렇죠. 예. 그럼 그때 불렸을 때는 뭐 어떤 그 운동 조직 같은 데서 이렇게 그렇겠죠. 가르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배웠겠죠? 그야말로 구전인 거죠, 뭐. 예.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엔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그 이제 북한 정권이 퍼뜨린 노래였으니까요. 그리고 빨치산들도 불렀고, 또 제주도에서까지 다 불렸던 제주도 4.3 그 빨치산들까지도 다 불렸던 노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요. 해방의 노래는 그냥 행진곡처럼 약간 계몽적으로 이렇게 그런 노래잖아요. 이거는 아주 격한 감정이 있는 이게 노래 듣고 있으면 너무 슬퍼요. 슬프고 이렇게 불끈불끈 막 뭐가 올라오고 비장하고 강렬하고 그런 노래여서 더 대중성이 있고 그래서 꼭 좌파가 아니더라도 약간 삐딱한 청년들의 가슴을 좀 울렸을 것 같은. 에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 불만 분자. 한은사 선생님 방송작가 한은사 선생님 구술을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뭐 40년대 말인가 뭐 하여튼 그때 얘기를 했었나. 명동거리에서 술이 취해서 이 노래를 친구들하고 고래고래 불렀던 경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인민행 장관 어떻게 부르셨어요? 좌파도 아니신데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이 노래 위험한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위험한데라는 거는 저도 뭔가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친일가요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보면은 심금을 울리는 이거 도저히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데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군국주의자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이 뛰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가사를 읽어드리면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하라.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그 밑에 전사를 맹세한 깃발. 그리고 음악적으로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약간 박자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쭉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보를 보니까 처음에는 4박으로 시작을 했다가 바로 2박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또 4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약간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노래로 부르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박자의 변화라든가 방금 읊어주신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여튼 많이 먹혔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그 밑에 전사를 맹세한 깃발 이런 건 진짜 너무나 선동적이잖아요. 2절의 마지막 부분은 동무야 잘 가거라 원한의 길을 복수의 끓는 피 용솟음 친다. 동무 또 나오네요. 동무 또 나와요. 이건 뭐 동무가 문제가 붉은 깃발이 나오는데 뭐 동무 따위야. 한국전쟁 중에 인민군 치하에서 이 노래가 많이 또 유포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이마 숙청당하고 처형된 다음엔 북한에서도 이 노래를 안 불렀겠네요. 당연히 없어졌죠. 간첩죄로 처형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박헌영하고 같이 사라진 거니까 임하는 그러니까 김순남은 죽지는 않고 그렇죠. 저기 쫓겨가서 그냥 이름 없이 살았지만 임하는 처형을 당한 것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임화나 김순남 둘 다 너무너무 아까운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마 씨는 원래 이렇게 좀 선동적인 시를 잘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나요? 잘 써요. 잘 써서 47년 이마 시 중에 깃발을 내리자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붉은 깃발을 이런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
또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사실 꼭 선동적이지 않은 시도 많아요. 이마의 시 중에는. 근데 이 시는 아주 선동적인데 뭐 이런 거예요. 노름꾼과 광도를 잡던 손이 위대한 혁명가의 소매를 쥐려는 욕된 하늘에 무슨 깃발이 날리고 있느냐. 동포여 일제히 깃발을 내리자. 끝내주지 않아요. 우리 지금 그 깃발전 하잖아요. 이 시국하고도 하여튼 굳이 갖다 붙이자면은 이런 시 되게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마시 같은 거 읽고 있으면은 되게 눈물 나는 것 같은 그런 게 많고요. 특히 그 북에 올라가서 쓴 시 중에서 51년 시 중에 너 어느 곳에 있느냐. 부제가 사랑하는 딸 헤란에게 그러니까 딸한테 쓴 거예요. 저 이거 최근에 읽어봤습니다. 아 정말 눈물 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헤란이가 첫째 부인 이귀래라는 분인데 이귀래는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한 그 프로문학 작가였던 이북만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여동생이거든요. 이사에서 낳은 딸이에요. 두 번째 부인은 지하련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소설가죠. 그러니까 지하련하고 같이 월북했어요. 어쨌든 이 딸한테 준 시인데 이게 굉장히 절절. 너는 도대체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게 이제 51년이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딸하고는 다 헤어졌고 어디서 만날지도 알 수도 없고. 근데 이 시가 후방의 인민을 모욕하고 패배주의적이라고 숙청의 빌미가 되었다고 하는데 꼭 이 시가 아니더라도 숙청됐겠죠. 간첩죄니까. 그 이 인민항쟁가도 사실은 노래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제대로 듣기가 그 음원을 열심히 뒤져본 결과 좀 약간 편곡을 많이 섞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한 번은 뒤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의 녹음이 구슬로 하나 잡힌 게 있는데 6.25 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이 노래 배우라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게 어느 기관에서 이제 구슬 작업할 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었군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멜로디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있는데 그걸 또 방송용으로 쓰긴 또 좀 그래서 10년 전에 일본에서 제작된 제가 여러 번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CD에 수록된 게 어쨌든 원형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규봉이라는 분의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이 노래가 이제 이래저래 빨치산을 다루거나 했었던 연극의 삽입곡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거 좀 있었거든요. 진보적인 연극에서는 89년에 제주도에 놀이패 한라산이라고 마당극하는 패가 있어요. 주로 이제 4.3 많이 다루는 그런 극단인데 그래서 한라산이라는 그 자사망장을 다룬 작품이 있었어요. 거기서 빨치산이 마지막에 총살당하는 처형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서 가사를 다르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리산 빨치산들은. 근데 그 가사가 뭐냐 하면 마지막 가사가 빨치산은 죽어서도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썩지 않잖아요. 추운 데서 다 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의적인 의미인데 진짜 이렇게 전율이 확 오는 장면이었어요.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은 그 밑에 전사들 맹세한 깃발. 더운 비 흘리며 말하던 복무 쟁쟁이 가슴 속 울려온다. 복무야 잘 가거라. 고난의 길은 복수의 꿀렁빛 용서 숨진다. 백색 테러에 쓰러진 동무 원수를 찾아서 떨리는 총칼
조국의 자유를 팔려는 원수 무찔러 나가자 인민여격대. 네, 이마 작사 김순남 작곡 인민항쟁가였고요. 다음 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무서운 노래를 들었으니까요. 네. 조금 말랑말랑한 노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물타기를 하는 거죠. 바우고개를 준비했습니다. 바우고개. 예. 제목만 들었을 때는 왠지 전설의 고향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가곡 바우고개 모르세요? 바우고개 언덕을 혼자 넘나니. 이거는 거의 유행가 같은 정말 거의 국민. 저랑 김세호 PD 지금 처음 들어보는 데. 이것도 역시 들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혹시 이런 종류의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가곡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왜 네. 봄의 교양악이 울려 퍼지는 사우라고 하는 거의 그 급이에요. 청라 언덕이 예. 혹은 뭐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그런 거랑 네.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급입니다. 바위고개 언덕을 처음 듣습니다. 혼자 넘다니 진짜 처음 진짜? 그래요. 네. 와, 이거는 정말 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왜 어르신들 점자는 분들 있잖아요. 유행가 모르시는 분들을 노래시키면 일어나서 하시는 노래가 이런 거예요. 그렇군요. 예. 왜 모르죠, 우리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우리 이주희 선생님도 이거 학교에서 배운 적 없죠? 근데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도 안 배웠어요. 하여튼 익숙하게 알고 있던 노래. 봄의 교양악이 울려 퍼지는 그런 건 교과서,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었는데 나와 있었던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음악 교과서는 여러 개니까. 네, 그렇죠. 바우고개 어떤 노래입니까? 이게 이제 그 작곡가로 이흥렬이라는 분의 대표작이거든요. 교가 많이 작곡하신 분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 가지 많이 하셨고 곡도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죠. 이흥렬 선생은. 관제 가요도 좀 쓰셨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당시 했는데 분들은 다 그랬듯이. 이게 이제 이흥렬 작곡집 무려 제1집에 수록된 그러니까 1934년에 이제 발표된 곡이거든요. 그리고 작곡집을 제가 이번에 한번 다시 또 들춰봤더니 32년 9월 7일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만들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흥렬 작곡이고 시는 그 작사는 이서향입니다. 이게 이제 이서향이라는 인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좀 단순해요. 지금 이 얘기는 앞에서 했던 그 복잡한 이야기들에 비하면 좀 단순한데요. 이서향이 월북을 하면서 이 노래의 작사자 이름이 지워진 겁니다. 이서향은 태어난 데는 어딘지 잘 모르겠고 서울에서 성장을 했고요. 도쿄에 유학 가서 연극 수업하고 돌아온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아마 원산에서도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인천설, 원산설 이런 게 이흥렬이 원산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만들었던 여성인가요? 남자분이에요. 남자예요. 향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분 연출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해방 이후에 월북한 연극인들이 배우도 있고 극작가도 있고 연출가도 있잖아요. 연출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서양이에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흥렬 선생이 이 작곡은 아까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많이 불리기도 하는 노래고 그러니까 작사가 이름을 지었겠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창작자 이름이 없어진 채로 수록된 가곡집이 많아요. 반야월도 안 써 있고요. 작사자 이름은 아예 표기를 안 하는 식으로. 그냥 이흥렬 작곡.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흥렬이 남한 사회에서 워낙 비중이 있는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살아남은 거였을 수도 있어요. 만약 좀 그렇게까지 살아남을 필요가 없는 작곡가였으면은 아예 그냥 묻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워낙 정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작곡 의뢰를 하는 주요 작곡가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봐준 건가요? 좀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근데 작사자가 이름이 안 써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가 작사했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흥렬 작사, 이흥렬 작곡으로 나온 악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이름 넣어버린 거죠. 이상할 거 아니에요. 작사자가 없으니까. 웬만한 가곡집에는 다 작사자 이름이 있는데 이것만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노래를 알고 있던 좀 연식이 되는 분들은 다 알긴 아는데 이후 사람 한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이흥렬 작사 작곡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게 하나씩 둘씩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서양은 문학인도 아니고 연극인이었고요. 예. 게다가 음악계가 또 이런 데 관심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작곡자도 아니고 작사가 이름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노래의 작사자가 누구인지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가 돼서도 이 작사가 누구라는데 막 이런 소문이 돌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이 그 아내가 있어요. 남쪽에 두고 간 이서양의 아내. 백난영이라는 분인데요. 네. 17년생이고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외과 의사 백인재의 딸이에요. 백병원. 백병원 만드신 예, 인제대학 그분이죠. 그래서 그 백인재의 딸이고 이화여전 영문과 나왔고 뭐 재원이죠. 뭐. 근데 이분도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 월북을 해버린 경우였었으니까. 근데 2010년까지도 어느 그 어떤 잡지나 뭐 이런 데에 수록을 하면서 사실 이 노래 작사가가 남편 이서양인데 네. 작사자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빨갱이 마누라 소리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내가 이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 남편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남긴 게 2013년까지도 이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작사자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와, 근데 이 백난영이라는 분은 1917년생이신데 네. 2013년에 이런 글을 쓰실 정도면 정말 정정하셨네요. 그렇죠. 그 백병원 쪽에서 관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 안 계시고 그쪽에 계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병원집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면은 매일 건강 검진인가요? 그리고 이 바우곡에는 뭐 들어보시면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멜로디가 참 순하고 좋아요, 정말로. 그렇죠. 네, 그리고 따라 부르고 듣기에 정말 거슬리는 거 없이 부담 없이. 그래서 가수도 누가 부르지 않았나요? 대중가요 가수도? 예, 그러니까 이 노래를 여러 번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첫 녹음이 이건 뜻밖에도 유행가 가수가 첫 녹음을 했어요. 예, 심연옥이라는 분이 56년에 불렀거든요. 근데 이 심연옥은 사실 그 오케 음악무용연구소에서 성악 기초를 배운 분이기 때문에 들어보면은 약간 성악가는 아니지만은 성악이 예, 좀 그런 게 느껴져서 잘 맞습니다. 네. 또. 예. 자, 함께 듣겠습니다.
곡을 들으니까 또 익숙하네요. 네. 예. 심연옥의 목소리로 바우곡에 들었고요. 다음 노래 가겠습니다. 예, 이번 곡도 가곡입니다. 네. 가곡인데 이 노래는 익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사가 좀 많아요. 가사가 뭐 한 8절까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곡은 멜로디는 하나인데 네. 거기 붙여진 가사가 확인된 것만 4가지가 됩니다. 그럼 다 다른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게 작사자가 멀쩡했으면은 4가지 버전이 있겠냐. 있을 수가 없죠. 작사자가 또 북으로 갔네요. 네. 그 유명한 정지용. 정지용 씨 최동선 작곡 이쯤이면 나올 수 있어요. 고향. 그 유명한 가곡 고향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유명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좀 머리가 굵어진 뒤에 들었는데 어릴 땐 전혀 몰랐고. 근데 유명하다고 해도 노래가 와닿지,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정말로 저는 그래서 나중에 좀 찾다 보니까 이게 다른 제목도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는 좀 새로운 노래 같은 느낌도 있는 거죠. 바우고개보다는 훨씬. 그렇죠. 바우고개보다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바우고개는 굉장히 쉬운 가곡이에요. 네. 사우나 정말 봄이 오면 사내들의 이 정도로 굉장히 쉬운 가곡이라면 이 최동선 작곡의 고향은 최동선 노래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기는 합니다만 아주 아름답고 예술적이라고 평가받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곡이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서. 이 곡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합창대회 곡이었어요. 연습을 이미 박이 들어갔죠. 아주 지겹게 했어요. 3부 합창으로 편곡을 한 건데 노래가 어려워요. 근데 노래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중에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는 노래였는데 그때는 정지용 씨가 당연히 아니었죠. 박화목 씨의 망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2가지 버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향. 네. 박 누구요? 박화목. 박화목의 망향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망향이 더 익숙해서 꽃피는 봄 4월 돌아오면 이렇게 시작하는 망향이 익숙해서 고향을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망향을 열심히 정말 그 3부 합창으로 게다가 저는 그 우리 반 지휘자였거든요. 아주 그 가르치느라고 정말 죽을 똥을 싸면서. 정말 다재다능하십니다. 지휘자도 하시고. 그거 그 학교 다닐 때 합창반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저. 지휘자도 하시고 학생운동도 지휘하시고. 그건 대학교 때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 당시에는 70년대는 가곡의 밤이나 무슨 가곡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은상 작사의 그리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워를 시작하는 이은상의 그리워란 노래가 또 이 곡이에요. 똑같은 노래.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왜 같은 곡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때는 그냥 고등학생이가 그냥 넘어갔어요. 요번에 다시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만요. 그래서 고향 그리워. 합쳤네요? 원래 고향이고. 순서대로 보면은 원래는 고향. 그다음에 망향. 그다음에 그리워. 그다음에 고향 그리워. 1-3을 합쳤네요. 이렇게 최소한 4가지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언제 지어진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이건 정말 가곡, 그야말로 작사 작곡이 아니라 시가 먼저 나온 겁니다. 정지용의 시가 32년도에 먼저 발표가 됐고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공식 전체적인 완성된 작품의 발표는 37년인데 가곡 고향이. 근데 최동선이 멜로디를 쓴 거는 그 이전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또. 어쨌든 시와 곡이 합쳐져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때는 1937년입니다. 어쨌든 30년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굉장히 발표됐을 때도 호평이었거든요. 예. 최동선 작곡 중에 제일 잘 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도 봄이 온 사내들의가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복잡한 가곡이 나왔다. 가곡 같은 가곡이 나왔다 말하자면. 시를 잘 살려주는 이런 가곡이 나왔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한 10년쯤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정지용이 월북 납북 엇갈리지만은 이미 이미 그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게 그놈의 보도연맹 가입을 했었고요. 보도연맹 가입했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좌익에 그게 있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49년도에 이 고향이 시잖아요.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시입니다. 해방 직후에. 그런데 49년도에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유명한 시예요. 정지용 시 중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국어교과서나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는. 그러니까 월북이든 납북이든 이전부터 문제가 좀 됐던 거예요. 49년부터 문제가 됐었다. 그러면서 정지용이 그 전쟁 때 사라지고 나니까 이 노래가 사라졌겠죠.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은. 그래서 이제 50년대에 망향이라는 가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박하목의 가사로. 그리고 이제 그리워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세동선 선생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1953년에 전쟁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10주기 1963년 2월이잖아요. 이때 10주기를 가족들이 준비를 하면서 뭔가 좀 기념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면서 작품집을 다시 이제 복간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제일 대표적인 노래가 이건데 근데 정지용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은상한테 찾아가서 좀 해달라. 다른 가사를 붙여야겠으니. 그래서 이제 이은상이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겠다고 그리워를 해서 이제 그리워로 낸 거죠. 그러니까 망향을 그냥 쓸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박하목보다 이은상이 훨씬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그건 맞죠. 안전한 사람이죠. 맞아요. 안전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고향의 하여튼 고향 느낌이 나는 것으로서는 사실 망향 쪽에 좀 더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고 이은상 같이 유명한 시인의 작품을 받아서 좀 빛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나 더 밝혀진 게 그리워라는 시가 또 나온 겁니다. 이은상의 그리워가 아니라 정지용의 그리워라는 시가 있다는 게 뒤늦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자료가 북한에서만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1920년대에 정지용이 쓴 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문제는 출처를 안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거 구라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굳이 그런 거 가지고 구라를 칠 이유는 없어 보여서 또 우리가 아직 남쪽에서 찾지 못한 어떤 출처에 이게 실려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워와 북한에서 공개된 정지용의 초창기 시 그리워와 이은상의 그리워를 비교를 해보니까 엄마야 누나야 같은 케이스더라는 거예요. 또 표절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은상의 큰 그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은상의 큰 그림이다. 비록 내가 정지용을 이렇게 가리고 등장을 하는 경우긴 하지만은 어쨌든 정지용을 살리고 싶다라는 뜻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작품들이 종종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컨대 브레이트의 억척어멈과 그 아이들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80년대의 이근삼의 희곡 중에 계산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제까지 왔던 작품인데 그거 딱 보면은 전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임진왜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표절이에요. 번안이에요. 딱 보고 있으면은 정말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때는 우린 보면서 어차피 브레이트는 해금이 안 됐으니까 이근한 선생이 큰 그림으로 그야말로 브레이트를 좀 살려주고 싶어서 근데 그걸 대한민국 연극제까지 갖고 나와가지고서 지원금 타먹는 건 좀 아니지. 이건 창작 희곡들한테 주는 건데 그렇게 월북 작가의 어떤 작품 혹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공산권에 있는 사람의 작품을 가져다가 표절 아닌 표절을 해서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면서 그 사람을 기리는 오마주하는 뭐 이런 것으로 썼을 수도 있다는 해석은 가능한 거죠. 근데 진짜 그랬을까? 원래 의도는 뭐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죽기 전에 뭔가 고백을 하거나 그렇죠. 뭔가 그렇게 어디다 메모라도 좀 남겨놨어야죠. 그렇죠. 사실 계산이도 제가 용서를 할 수 없었던 게
나중에 브레이트가 다 해금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교류 어떤 이런 얘기가 90년대 초반인가 80년대 말에 막 나왔었어요. 남북교류 작품으로 우리가 계산이를 갖고 가자는 얘기가 나온 거. 이런 미친. 북한에서 웃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런 표절작을 거의 번안에 가까운 표절작을 가지고 올라가다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에. 그렇게 되면 진짜 표절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는 이 이은상의 그리워가 최동선 10주기 작품집에 실리긴 했는데 좀 묘한 게 그리워 괄호 열고 고향 이렇게 표기를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작이 고향이었어. 흔적을 남긴 거죠.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게끔. 원작은 고향이었어. 그러니까 참 분단이 오만 가지 요소를 다 부린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고향 그리워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네 번째 작품. 이러다가 아까 이영민 선생님 말씀 맞다나 이 노래가 좋아하는 분들이 특히 음악계에서 성악하시는 분들도 좋잖아요. 노래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망향이다 뭐 고향이다 그리워다 왔다 갔다 하니까 좋게 해석하면은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나쁘게 해석하면은 나도 숟가락 좀 얹자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전에 이관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소프라노가 있거든요. 이분이 노래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작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고향 그리워입니다. 이 곡에다 붙였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그냥 음반을 하나 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네 가지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떤 가사로 가곡이 딱 존재하는데 거기에 내가 쓴 가사로 완전히 바꿔갖고 이렇게 취입하고 그러는 건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임자 없는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명확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박화목 선생이 예컨대 망향이 먼저 만들어졌다. 먼저 작품을 바꾼, 그러니까 고향은 사라졌고 망향을 박화목 작사로 새롭게 만들어서 입혔다. 근데 그 다음에 유족들이 이은상 선생한테 가서 새로운 가사 써주세요. 그런데 박화목이 이거 내 가사인데 누가 여기다가 곡 붙여?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자기도 그런데. 그럼 저도 하나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안 되죠. 혹시 정주영 선생의 그 유족들이 혹시 있었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그리고 아마 거죠. 가사를 새로 붙이려면은 뭐 이건 제가 찾아본 건 아닌데 느낌상 작곡 측하고 협의를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렇게 4번이나 될 정도로 그런 게 없이 이게 가능했냐 이게 궁금하다.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완전 주먹구구법이었기 때문에 법도 별로 아니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요즘 같으면 어림없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원작이 소실된 셈이고요. 나중에 제가 원작을 봤을 때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이게 원래 이런 시였어? 왜냐하면 망향이나 그리워나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 임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거잖아요. 근데 정중의 원작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에요. 시가 그리운 고향을 노래한 게 아니라 그립지만 떠나고 싶은 고향이에요.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서 이 시를 그 주인공은 고향에 있어요. 고향에 돌아왔어요 지금. 근데 내가 돌아와 보니까 그리던 고향이 아니에요. 산꿩이 알을 낳고 뻐꾸기 쟀다 다 울고 옛날하고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자연은. 근데 내 마음이 이 고향을 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돌고 있어요.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풀던 풀피리 소리를 풀피리 불어봐도 입술만 써요.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향이 너무 밖에 나갔을 땐 그리운데 가서 보면 진짜 답답해 미칠 것 같잖아요. 명절날 고향집에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남인수의 그 50년대 노래 중에서 돌아갈 곳은 못 되더라 내 고향으로 시작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고향의 그림자라는 노래인데 딱 그거예요. 저는 뭐 어떤 느낌인지 팍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출장을 가면 아이들이 엄청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딱 집에 가면 그 육아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한 10분 이쁘고 계속 힘든 거죠. 떠나고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맨날 나오는 그 시험 문제 왜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국어 시험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먼 항구로 그러니까 마음은 내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이 항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해설해 놓은 거 보면은 진짜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되게 단순한 얘기거든요. 이 항구가 뭐겠습니까?
이 먼 항구로 가면 그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겠어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경 유학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정지용은. 가고 싶은 거예요. 긴자가 그리웠나 보고. 그러니까 옥천에 있고 싶겠어요. 옥천을 떠나 있을 때는 진짜 그 꿈엔즐 이칠리아 향수를 노래하지만 와서 보면 얘기할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고 맨날 사철 발벗은 아내만 있고 콜록거리는 아버지만 있고 자기 빨리 거기 가고 말통하는 인간들하고 술 먹고 놀고 싶죠. 문학 청년들하고 같이 놀고 싶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에요. 단순한 거거든요. 향수를 썼지만 마음은 향수 냄새 나는 백화점에 가 있는 동경에. 예. 그럼 이 노래 뭐 어떤 버전으로 듣습니까? 그래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곡 버전? 저도 좀 고민을 굉장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불렀죠. 이영미 선생님 왈 이건 이제 고향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해금된 뒤에 다 녹음이 된 거잖아요. 고향은. 근데 그 중에 조수미 버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또 일찍하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이 조수미의 새야새야 나왔던 음반인데요. 이 음반이 참 독특한 게 조수미 씨가 계속 이탈리아나 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신이 내린 목소리 이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낸 조수미 바람을 일으키면서 냈던 음반이 이 음반이에요. 94년에 냈던. 근데 거기에 새야새야를 집어넣는 것도 소프라노로 굉장히 독특했고요. 또 하나는 고향같이 이렇게 해금된 지 얼마 안 되는 노래를 넣고 산이와 같은 김순남 노래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음반은 아주 획기적인 음반으로서 이렇게 정말 맘 잡고 만든 음반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소프라노 조수미 버전으로 정지용 씨, 최동선 작곡 고향 들었습니다. 네,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예. 네, 자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조금 가볍게 근데 이것도 좀 문제적인 건데요. 엄청 많아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노래가 보통 왜 가곡은 뭔가 좀 고상한 우아한 이렇게 생각을 흔히들 선입견이긴 한데 그쵸. 그러다가 동요로 넘어오면 애들 노래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속에 흔적에 남아있는 분단. 동요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네. 굉장히 익숙한 노래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그렇게 좀 익숙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하모니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아이 붉은 이 노래. 옥수수 하모니카. 나중에 우리는 옥수수 하모니카로 알고 있죠. 그렇죠.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옥수수와 두 줄. 이게 원래 옥수수 하모니카가 아니고 원작은 하모니카였고 완전히 다른 가사였고 그래요? 작사자도 달랐고 완전히 뜯어 고쳐졌습니다. 제가 지금 불렀던 그 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윤석중 가사. 윤석중. 윤석중 가사, 홍남파 작곡. 근데 곡이 원래 있었고 거기에 붙여진 가사는 다른 거였어요. 역시나 이제 작사자가 월북을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윤복진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판세를 보다 보니 윤복진은 정말 가요 유행가의 조명함이 있다면은 동요에는 윤복진이 있는 거의 게 그런 아닌가. 정도예요. 가작. 네, 일제강점기 유명한 많이도 썼고 작품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최고의 동요 가사 작가예요. 그러니까 동요라고 얘기했을 때 작곡 말고 동요 가사 작가인데요. 정말 이때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인데 역시 좌파였어요 이분이. 대구 출생이고 개성중학교 나왔고 호세이대학 영문과 나왔고. 그리고 20년대부터 계속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 작품도 20년대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 하모니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홍남파가 29년도에 작품집을 하나 냈거든요. 동요를 이제 100곡을 다 채웠으니까 출간을 하자 해가지고 조선 동요 100곡집으로 냈는데 거기에 이 하모니카가 수록이 됐습니다. 이분 뭐 조선문학가동맹 당연히 활동했을 거고요. 해방 이후에. 그리고 게다가 아동문학분과에는 초대 사무장을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6.25 때 월북했고요. 북한에서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이런 거 활동 계속 하셨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하모니카처럼 가사가 완전히 사라진 작품도 있어요. 윤복진 작품 중에서. 그런데 나운영 작곡의 가곡 중에 가을인가라고 하는 꽤 유명한 가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을인가는 윤복진 가사가 온전히 살아남았어요. 이건 또 아주 절묘한 건데요. 윤복진 필명이 김수향이에요. 근데 그 향자를 잘못 읽으면 경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향 할 때 향자하고 그 추기경 할 때 경자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김수향을 김수경으로 잘못 읽어갖고 가곡집에 김수경이라고 쓴 게 꽤 있어요. 김수경 작사, 나운영 작곡.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이 곡은. 김수경은 누구야? 모르겠는데. 그렇죠. 넘어갔어요. 이거 진짜 넌센스네요. 넌센스 같은 그런 일이네요, 진짜. 그럼 뭐 작곡자들은 다 아는 거지만은 굳이 나서서 그렇죠. 내 노래 어쩔 일이죠. 윤복진인데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윤복진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윤석중의 가사로 대체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동요니까 이 가사 안에 어떤 무슨 뭐 이념적인 지향 이런 게 드러나진 않죠. 하나도 없죠. 전혀 없어요. 원래 가사는 뭐였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심쟁이 작은 오빠 하모니카는 큰아저씨 서울 가서 사보낸 선물. 작은 오빠 학교 갔다 집에 오면요. 하모니카 소리 맞춰 노래 불러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불고 나서는 도미솔도 도솔미도 잠이 난대요. 옥수수 하모니카가 더 재밌는데요. 가사가.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게 윤석중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1920년대에 시골에 있는 한 여자아이가 서울에 있는 친척 아저씨가 올 때 서울에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신문명. 근데 그걸 오빠한테만 준 거죠. 그걸 이제 막 기다리다가 오빠가 뭐 하나 빌려가지고 조금 옆에 앉아가지고 오빠 부는 거 기다리고 딱 그때의 풍경. 그 시기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윤석중이 바꾸면서부터 이제 기발함으로 바뀌죠. 이게 윤석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중이 어른의 세계나 보통 상식적인 세계에서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것으로 낙관적인 어떤 낙천적인 동심을
그리는 게 윤석중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하고 하모니콘 전혀 동해도 닿지 않는데 두 줄 남겨가지고 입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발하긴 하죠. 기발해요. 그게 더 동요다운 느낌인데요. 근데 우리가 윤석중 동요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동요는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나중에 이제 이원수 선생이 그런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동요 심사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딱 그런 식으로 짓는다. 이상한 기발함으로만 이게 동요라고 생각하고 동시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일종의 오염이었다고 보는 거죠. 윤석중이 오염시켜 놓은. 아니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자기 삶을 써도 되는데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사를 바꾸는 게 사실 아까 그러니까 아까가 아니라 지난 회에 보면은 뭐 신라의 달밤이니 무슨 몽고의 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보면 특히 신라의 달밤 같은 경우는 작곡자가 급하게 와가지고 빨리 써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작곡자가 의뢰를 뭐 양해를 하건 이렇게 과정이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하모니카는 그게 아닌 게 홍남파가 너무 일찍 죽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홍남파가 이거 바꿉시다 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누가 바꿨느냐? 홍남파의 말하자면 제자들, 후인들. 그러니까 홍남파가 죽고 나서도 남파 기념 사업회라는 지금도 있어요. 있죠. 그 파워가 막강하거든요. 한국 음악계에서는. 남파 기념 사업회에서 윤석중한테 직접 의뢰를 했대. 6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처음 실렸던 조선동요 100곡집을 다시 복간을 하겠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거기에 월북 작가 작품이 한 40곡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못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윤석중한테 싹 다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저기 반여울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좀 싹 다 바꿔주세요. 딱 그거네요. 그래서 이제 조선도 쓰기가 어려우니까 조선 동요 100곡집이 아니라 난파 동요 100곡집으로 완전히 그냥 탈바꿈을 시켜서 64년도에 책을 낸 겁니다. 윤석중이 혼자 다 바꾼 건가요? 월북 작가 건 혼자 다 썼다. 그러니까 윤석중은 동요계의 반야월, 윤복진은 조명암이야. 사실 박영욱은 조명암. 그냥 동요인데 창작자가 월북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는. 그건 뭐 가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무런 뭐 사상 없는데 다 조명암이 쓴 데에 아무런 붉은 흔적이 안 보입니다. 사실. 그럼 윤복진이 쓴 가사의 하모니카는 어떤 이 노래가 발표 당시 직후에도 상당히 인기 동요였기 때문에 음반이 일찍 나왔습니다. 29년도 발표가 됐는데 32년도에 음반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이는 아니지만은 성인이지만은 이런 동요를 전문적으로 부르던 가수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경숙이라는 분의 노래로 이 하모니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용심쟁이 작은 오빠 하모니카는 그나저씨 서울 가서 사보낸 선물 작은 오빠 학교 갔다 집에 오면요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 노래 불러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부르고서는 도미솔도 도솔미도 재미난다요 용심쟁이 작은 오빠 학교 갈 적에 난 모르게 하모니카 숨겨두지요 우리 어머니가 오빠 없을 때 서랍 속에 하모니카 찾아두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내가 본 줄은 도미솔도 도솔미도 누가 아나요 다음 곡도 윤복진 작사네요. 그만큼 비중이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한 두 곡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뭐 윤복진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노래인데 윤복진의 가사로는 익숙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사가 저는 좀 익숙해요. 예. 예. 저 정말 옛날 사람이에요. 예. 이게 무슨 노래냐면 기러기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윤복진 작사, 박태준 작곡. 아마 곡을 들으면 네. 정말 다 알고 있는 노래일 거예요. 기러기요? 네, 멜로디는 기러기. 누구나 진짜로 이건 누구나 다 안다고. 가사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전 잘 모르겠는데.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그렇지,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가을밤. 그러니까 제목도 기러기였다가 가을밤이었다가 지금 이 선율들은 뭐 생각 안 나세요?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 그러네요. 이현실. 네, 그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기러기이기도 하고 가을밤이기도 하고 찔레꽃이기도 한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다 윤복진의 월북 때문이에요. 곡은 같은 곡, 박태준 곡. 참. 그러니까 작곡가까지 같이 월북을 했으면 그냥 편하게 묻고 그만일 텐데 아니잖아요. 박태준은 남쪽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묻을 수는 없었던 거죠. 이래저래 그냥 살리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게다가 윤복진이 사라지면서 이태선으로 바뀐 이태선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금 가을밤 외로운 밤 근데 또 보니까 엄마 부리며 날아갑니다는 그거는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물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길을 잃은 기러기 날아갑니다. 저 이거 굉장히 익숙해요. 저는 이현실의 찔레꽃.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러기가 원래 윤복진 가사가 익숙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제 또래까지도 이 노래를 꽤 불렀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들었든 뭐 형한테 들었든 간에 구전으로 왜 학교 가서 배우지 않은 동요도 이래저래 알게 되는 동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용산 같으면은 구전 과정에서 노래가 바뀌기가 쉬운데 이렇게 간단한 동요는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렇죠.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언제 먼저 만들어진 거죠? 제일 먼저는? 그러니까 기러기로 발표된 거는 이 노래가 굉장히 오래전인 게 20년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은 100년 전이네요. 거의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윤복진이 아직 20살도 되기 전에 청소년 시절에 만든 가사고요. 거기다가 이제 같은 고향 선배인 박태준이 곡을 붙였고. 청소년 시절에 왜 이렇게 쓸쓸한 가사를 썼대요? 그때 20년대는 다 이래요. 그러니까 난다라리 하늘에 별이 사는 처음 시작이 뭐죠? 이게 하늘에 별이 산영제 깜빡깜빡 정답게 비치더니 언젠가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고 남은 둘이 눈물 흘린다. 그래서 1920년대 동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슬픈 노래들. 맞아요. 그러니까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따옥 속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달도 그렇잖아요. 진짜 슬픈 노래들 많아요. 근데 작자들이 다 10대예요. 사실 나의 살던 고향은도 마찬가지예요. 10대 중반에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거를 가장 쉽게 단순화시키는 건 역시 식민치하에서 고통받는 그래서 이런 슬픈 정조밖에 나올 수 없는. 그건 너무 크게 만든 거고요. 왜냐하면 30년대 40년대도 그런 노래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안 나왔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20년대만 특별히 그런 거니까 그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사조 같은 거예요. 이상의 센치멘탈리즘이 확 휩쓰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염세주의 뭐 이런 거. 20년대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20년대 만들어진 노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1928년에는 이미 불리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곡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그래서 한참 많이 불리다가 월북을 하고 나니까 이걸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점은 찾아봐도 잘 안 보이는데 가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을밤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보통 이태선 작사라고 돼 있고 실제 이태선이라는 분이 목사이기도 하고 이런 작사, 동요 작가로도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뜻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죠. 이태선이 얼마나 유명한 작가냐면요. 펄펄 눈이 옵니다. 뭐 이런 거. 시냇물은 졸졸졸졸 이런 거 다 이태선 작사예요. 그래서 뭐 윤석중도 했으니까 이태선도 목사님이 좀 어쨌든 했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요번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다 안 거죠. 이정구란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정구. 그러니까 이태선 작사의 가을밤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가을밤은 이정구란 사람이 이미
1920년대에 발표한 노래 가사였던 거예요. 가을밤. 네. 그리고 이 가을밤에 홍남파가 또 곡을 붙여서 가을밤이란 동요가 따로 있어요. 아, 기러기 멜로디가 아니라? 예, 네. 멜로디가 다른.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은 윤복진, 박태준 네. 커플이 하나 만들었고 네. 이정구, 홍남파 커플이 하나 만들었는데 네. 두 노래가 합성이 돼버리면서 네. 그러면서 작사자 이름은 이태선으로 바뀌는. 또 바뀌어버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기러기란 곡이 워낙 유명해서 이 곡은 살려야 됐고 그러니까 홍남파 곡보다 박태준의 곡이 훨씬 유명했을 거예요. 저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홍남파 기러기, 홍남파 가을밤은 네. 그냥 그래요. 네, 그렇죠. 예, 박태준 그 기러기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곡은 살려야 되는 거였었는데 그렇다고 이정구의 가을밤의 가사를 갖고는 이정구보다는 그냥 이정구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도 월북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두 분이 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죠. 이태선과 이정구가 친해서 자기 아는 사람의 가사를 쓰면서 그냥 자기 가사로. 분단이 이렇게 연구자들을 힘들게 하는군요. 대신 또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제공. 그러니까 김혜성의 작품을 납북이지만은 그래서 이봉룡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처럼 천안 매부가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인끼리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윤복진의 기러기가 살아남아서 저한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 70년대 초반에 이미자가 부른 버전도 있어요. 아, 이 곡을요? 기러기 버전으로. 기러기 버전.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거기 작사자 이름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부른 버전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년대 초반이 뭐 가곡이나 이런 것들을 포크 가수가 많이 동요 같은 거를 음반에 수록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자 목소리로 또 이 기러기를 듣는 청승맞음은 또 아주 각별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이미. 네. 근데 여기에 또 이현실이 곡 가사를 새로 넣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박태준 악곡에다가 이현실이 새롭게 가사를 붙이는데 그게 찔레꽃이에요. 72년. 근데 이 찔레꽃이 이현실이 처음부터 다 만든 게 아니라 이원수의 동시 찔레꽃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짜집기해서 만든 가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표절 아닙니까? 상당히 그렇죠.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거의 표절이죠. 거의 표절인데 뭐 그 당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표절 어쩌고 막 쓰던 시절이라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 이원수의 찔레꽃 동시 찔레꽃은 이원수가 그 윤석열도 있지만 초기에는 약간 좀 사회 비판적인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그리는 거기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아동문학으로 많이 썼거든요. 어쩌면 그게 이제 그 청승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노동하는 아이들 그냥 슬퍼 이런 게 아니라 노동으로 신음하는 아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곡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원수는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사회주의적인 활동 약간 사회주의적 뭐 카푸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원시 찔레꽃은 그 엄마가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이 아니고 언니가 광산길을 가는데 언니가 광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동노동이죠. 근데 거기서 그 동생이 그 이파리 따먹고 가만히 배고프니까 따먹고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만약에 이현실 씨가 72년도에 이원수의 시를 그대로 광산 썼으면 날라갔죠. 그렇죠. 바로 날라갔죠. 그렇습니다. 이현실 씨가 그 목노주점 이현실 씨.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노주점은 좀 뒤 노래고요. 그 앞에 뭐 무슨 새색시 시집간에 조용한 여자 이런 노래를 불렀던 분이죠. 그 이원수라는 분은 우리가 고향의 봄의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만 쓰셨나 보다 싶지만 사실 20년대 말과 30년대 전반까지 굉장히 계급주의적인 그런 작품을 많이 썼고요. 35년에 경남 함안 금융조합에 근무할 때 문학 모임 하나를 했는데 그거가 이게 뭐 되면서 구속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꺾이고 나니까 이제 친일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분은 그렇게 남한에서 아주 잘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내놓은 유명한 동요 시인인 건 맞고
아동문학을 시 말고도 많이 썼지만 윤석중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파기념사업회에서도 윤석중을 섭외해서 맡기지 이원수한테는 안 맡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록이 그러면 누가 부른 걸로 듣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원곡으로 역시 들어야 되는데 이 노래도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28년도쯤 발표가 됐는데 33년에 음반이 나왔습니다. 근데 들으시면은 조금 깬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너무 씩씩하게 불러가지고 누가 불렀는데요? 아마 동요만 전문적으로 활동했던 것 같은데 뭐 이름 외에 달리 알려진 게 없어서 어쨌든 이삼홍이라는 이삼홍 삼홍 기생 출신인 거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마 남자 10대 청소년쯤으로 보이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기러기 들었습니다. 이삼홍이 불렀다고. 예. 근데 연주곡인 것 같은데 가사 나오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전주가 이제 나오나 저제 그러니까 나오나.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근데 이때 그런 거 많아요. 낙화요수 들어봐도 1절을 그냥 다 전주처럼 해. 그리고 또 뭐가 간주가 들어가. 그렇게 해서 노래가 비로소 나오는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짧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요가. 뭐 낙화요수 사실 동요풍이고,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그 가사 있는 부분이 길지 않고, 그럼 이걸 또 느릿하게나 부르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거든요, 너무. SP 음반이 한 3분에서 3분 30초인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만약 그냥 전주 같은 거 길게 하나 그냥 하면은 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 절반밖에 녹음 안 했네 이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그때의 기준이네요. 그럴 노래방 왔듯이 그냥 앞에 노래도 하고 자기가 저는 그냥 편곡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죠. 그렇네요. 갑자기 여기서 그 남기랑 감독이 생각나요. 야,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 남기랑? 그렇죠. 요거네요. 필름.
자, 다음 노래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곡도 정말 정말 유명한 대한민국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노래. 없죠. 네. 엄마 앞에서 짝짝꿍. 짝짝꿍 아닙니까 그 제목이? 그런데요. 근데 이것도 제목이 좀 많아요. 그렇구나. 네. 일단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제목은 우리 애기 행진곡입니다. 우리 애기 행진곡. 예. 그럼 짝짝꿍 가사랑 똑같은 건가요?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 다 똑같고 완전히는 아닌데 예. 이거는 근데 개사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요? 축약한, 잘라낸, 생략한 그런 가사입니다. 자, 어쨌든 이 우리 애기 행진곡이라고 발표된 이 노래가 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이에요. 네. 그 윤석중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거를 넣은 이유는 윤석중 스스로가 이 가사를 계속 바꾸고 축소하고 축약했다는 본인이, 거예요. 예. 왜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정순철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정순철은 이제 6.25 때 납북이 된 인물이거든요. 납북. 예. 그렇지만은 이분의 이름이 금기시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요. 정순철은 꽤 유명한 동요 작곡가였고요. 그 이후에도 정순철 노래가 되게 많아요. 졸업식. 네, 맞아요. 잘 있거라. 예. 졸업장을 다시 넣니. 그게 정순철 작곡입니다. 혹시 송아지도 정순철 아닌가요? 송아지 이거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유명한 곡들이 꽤 굉장히 있습니다. 많아요. 정순철 작곡. 예. 근데 한국 전쟁 중에 납북됐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납북은 또 월북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이분은 또 납북이라는 그 정황이 명백한 분이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 다른 게 있을 거다. 말하자면 윤석중이 처음 썼던 가사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분단으로 조성된 어떤 상황과 맞물리면서 짝짝꿍이요? 네. 예. 가사에 문제될 게 뭐가 있지? 자, 보세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그다음 가사 해보세요. 엄마 앞에서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져라. 곡 엄마 한숨 그다음에 조사가 뭐예요? 잠자고. 한숨에? 엄마 한숨. 한숨은? 에? 어느 쪽이에요? 엄마 한숨에. 고 봐요. 다 애로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 한숨에 잠자고. 맞아요. 네. 아닙니까? 틀렸어요. 한숨은이에요. 엄마 한숨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면? 엄마 한숨 그만 쉬어라. 그렇죠. 엄마 한숨은 잠자고. 네, 엄마 한숨이 잠을 자는 거예요. 엄마는 한숨을 그만 쉬고 아빠는 주름살이 펴져라. 네, 왜냐하면은 아이가 짝짝꿍을 하고 있는데 엄마 한숨과 아빠 주름살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뭐겠어요? 엄마하고 아빠는 울거나 주름살 지고 있는 거죠. 한숨 쉬거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건 과도한 해석인데 애들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그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뒤에 나오는 가사를 보면은 그런 해석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가사가 뭐냐 하면요. 1절 가사는 똑같아요. 엄마 한숨은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져라. 자, 2절 가사가 뭐냐 하면 이게 원래 29년에 윤석중이 써서 조선일보에 악보까지 수록되어 있었을 때의 제목은 울든 언니 웃는다예요. 1929년. 네. 제가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신문에서 제가 석사 과정 때 논문도 쓰지 않았던 시절에 자료 탔다가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고서 봤던 가사가 2절 가사 해볼게요. 들로 나아가 뚜루루 언니 일터로 뚜루루 언니 왜 우루 일하다 말고 왜 우루 3절 우는 언니는 바보 웃는 언니는 장사 바보 언니는 난 싫어 장사 언니가 내 언니 언니가 계속 우네요. 네, 듣도 보도 못한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일터로 갔잖아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언니가 계속 우는 거예요. 일터에서 와서 4절은 햇님 보면서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울든 언니가 웃는다. 눈물 씻으며 웃는다. 가족이 전반적으로 다 불행하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찔레꽃에서 광산일 나가는 언니 누나를 얘기했듯이 아동 노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계급주의적인 작품들을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고 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고. 근데 윤석중의 방식은 뭐냐면은 깔깔깔깔 웃고 짝짝꿍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아기는 그 어른들의 상황, 자기 언니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짝짝꿍하고 웃으면 그 힘들었던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웃고 있는 거죠. 눈물을 씻으면서. 그나마 그 순간에는. 근데 이게 딱 윤석중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중은 뭐냐 하면요.
그 살아있는 그 어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과 무관하게 애들의 세계는 천진난만하고 기발하고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가사 있죠.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 돌아간다. 딱 그거예요. 기찻길에서 그냥 기차들이 시끄럽게 가도 애기는 그냥 자요. 혹은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애가 혼자 남았어요. 담배. 근데 애 혼자가 담배 먹다가 맴맴 돌고 있고 고추 먹다 맴맴 돌고 있어요. 그거 사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원래 가사가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이죠. 원래 담배였어요. 담배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실리면서 달래 아닙니까 달래로. 교과서에 실리면서 애가 담배 먹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로 되면서 윤석중 스스로 작품들을 자꾸 바꾸는 게 있어요. 교과서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떤 윤리적인 수준, 건전함의 수준 이런 거에 맞게. 근데 이거는 뭐 그것보다도 진짜 계급주의적으로 지어진 윤석중의 초기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중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울든 언니 웃는다를 자기 검열로 바꾼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시킨 흔적은 별로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가사가 그러면 작곡자가 납북된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바뀌었겠어요? 왜 그랬느냐? 순간이니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가사 내용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이제 윤석중의 그 가족의 문제가 여기서 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근데 그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그 윤석중 그 자녀분들은 이런 얘기 지금도 되게 싫어하신대요. 그렇겠죠. 이거 트라우마일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난 그 29년 거를 처음 그 어렸을 때 정말 20살 간 넘어서 석사과정 때 이걸 보고서 아니 윤석중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윤석중은 진짜 그 천진난만한 그 기찻길라 오막살이 같은 그런 거 짓는 사람인데 아니 이런 울든 언니? 어머 세상에 29년이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계급주의적인 거를 쓰는 시절이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글 하나 그냥 한 글에 살짝 이 이야기가 집어넣어졌었는데 나중에 찾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일제 때 노동운동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사회주의자였어요. 1920년대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활동을 꽤 많이 하셨던 윤덕병. 윤덕병이라는 인물이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까지는 또 좋아요. 그러니까 20년대 한창 활동을 하다가 뭐 이제 30년대 이후로는 이제 일선에서 나서진 않았고 서울 살던 분이 이제 충청도로 그 서산 으로 낙향이라보다는 처갓집이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하여튼 서산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기서 그냥 촐로로 살아갔는데 거기까지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인민군이 당연히 서산을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지역의 나이도 지긋하고 과거에 경력이 또 있고 나름 또 이런 유지급이다 보니까 완장을 차게 됐대요. 북한군. 부역한 거죠, 뭐. 근데 이제 북한군이 금방 또 철수를 했으니까 그럼 진짜 부역자. 그래서 뭐 재판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이른바 우익 청년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재판식으로 그냥. 그랬겠죠. 그런 아픈 가족사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윤석중 선생의 그 뭐 아드님 뭐 손자 손자 이런 분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죠. 당연히 서산 얘기만 나와도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라고 하니까. 그럼 이런 배경 때문에 자기 검열로 가사를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윤석중은 그 아까 이제 이원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똑같이 1920년대는 계급주의적인 뭐 30년대 초반 이럴 때까지는 그런 작품을 썼지만 윤석중은 점점 그 어두운 어른들의 세계를 지워나갔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는 더더욱.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정말 사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이런 것 같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지만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은 건강하고 천진난만하게 키워야 돼. 이런 방식으로 아동문학을 몰고 나갔다면 이원수는 똑같이 처음에는 무슨 뭐 아동문학 협회 이런 게 다 들어갔지만 해방 후에 조금은 다른 이원수 작품은 그래서 훨씬 더 약간 우울한 서정성 같은 걸 갖고 있는 작품들도 많아요. 근데 겨울나무 같은 노래 있잖아요. 나무야 나무야. 그런 게 이원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 한 구석에 뭐가 묵직한 게 남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 윤석중한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원수한테는 그런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중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동문학계에서 최고의 작가로 권력자로 살아남아서 그 이후에 승승장구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연자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왜 아까 잠깐 좀 전에 했던 그 하모니카 난파 그거를 60년대 그 3년 4년에 다시 낼 때 윤석중이 월북 작가를 도맡아 개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노력을 한 거죠. 그런 걸 과거지우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뭐 난파 기념사업회 쪽에서 요청을 한 것도 당연히 있겠고 윤석중도 그래 이런 건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내가 하는 게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짝짝꿍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노래의 공식 제목은 짝짝꿍인가요?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작가가 본인이 바꿨으니까 오래전에 바꿨으니까. 근데 최초의 제목은 우리에게 행진곡이고 그리고 이게 악보로 발표됐을 때는 울든 언니 웃는다고. 뭐 그렇게도 쓰이기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는 도리도리 짝짝꿍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여하튼 오늘 듣는 거는 이제 우리 얘기 행진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까지 이분도 애는 아닌데 동요를 전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녹음했던 가수입니다. 이정숙이라고 그 강남딸 낙화유수도 이분이 녹음을 했죠. 애기처럼 불렀던 분. 애는 아닙니다. 오빠 생각 이런 거 다 지금 이정숙 목소리로 남아있죠. 자,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다음 시간도 아주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분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